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평균 1%대로 전망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더욱 심화되며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주제는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해법은 없나입니다. IMF 총재 세계 경제 성장률 향후 5년간 3%대 그칠 것. 2023년 7월 IMF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1.4%로 하향. 2023년 8월 한국은행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 2.2%로 하향. 2023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고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층의 2배.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향후 5년간 3%대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와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7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4%로 하향한 가운데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 8개 해외 투자 은행들이 내년의 전망치를 평균 1.9%로 내놨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해 2.2%로 낮췄는데요.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3년 만에 빈부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의 국가별 데이터에서도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나는데요. 한국의 소득 격차 심화는 고령화, 양극화, 청년 실업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도 자산가들의 소득과 부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며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성장 속 커져가는 경제적 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 시스템에는 어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할까요?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소득 통계의 권위자이신 김낙연 동국대 명예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 얘기는 많이 했는데 개도국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신흥국 얘기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그 스테이터스로 보면 어느 정도에 가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보통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렇게 나눌 때 1인당 GDP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현재 2022년이죠. 그러니까 32,000불 정도였고요. 근데 그게 그 순위로 따지게 되면은 32 정도 됩니다. 32 정도요. 예, 근데 이제 그 GDP를 따질 때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의 차이를 이제 감안하면 그걸 이제 그 PPP라고 하는 건데 네. PPP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순위가 좀 바뀝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그 순위가 높은 나라들 중에 보면 중동 국가들이 여럿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제하고 보면 미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이태리 이렇게 돼 있고 30위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이 오게 되고요. 네. 주목할 거는 일본이 38위로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을 추월한 걸로 돼 PPP 기준으로 보면 추월한 걸로 돼 있습니다. PPP 기준으로 그런 거고 달러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34,000불이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은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 환율에 같다는 따라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건 1인당 GDP이긴 하지만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 GDP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 GDP의 1.67% 정도니까
그러니까 13위가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물론 전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 독일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죠.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 3위가 되는 이 거고요. 정도야. 물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1인당 GDP는 낮지만 인구가 많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그 1인당 GDP보다도 또 기술 진보를 주도하는 네. 나라냐 아니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세계 과학 발달은 미국이 상당히 주도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어떤 기술이라든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이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보통 그 신흥국 그러면은 그 노동 투입량이라든지 뭐 자본이라든지 네. 고도의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넘어선 상태라고 봐서 이제는 적절한 수준의 어느 정도 정체기에 들어갔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고도 성장할 때, 그러니까 소위 경제학에서 성장의 원천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자본이라든지 노동과 같은 요소의 투입이 얼마나 증가됐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성장이 이끌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서 성장을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 경우는 그러니까 요소 투입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이제 주도를 하는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고도 성장기에 보면 뭐 거의 한 10% 가까운 정도의 어떤 그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이 자본 투입의 증가가 상당히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 투입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동의 양으로서 이제 노동 시간이 투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력을 통해서 이제 노동의 질이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노동의 뭐 학력도 그렇고 노동의 양도 그렇고 고도 성장기 때는 그게 매우 높았죠.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생산성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고도 성장을 놓고 선진국 학자들의 경우는 저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닥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계속 투입을 증가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이후에 그래프를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러니까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방대한 작업의 그 결과물로 한국 경제 성장사라는 책을 내셨는데 150년에 걸친 우리나라 경제 역사를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지금 그 전반적으로 150년을 그 짧게 요약하면 어느 정도를 거쳐하고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주목되는 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식민지 지배 경험도 있고 상당히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거치면서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했다라는 어떤 그런 변화를 보였다라고 하는 게 가장 주목을 받을 부분이고요. 그와 동시에 사실 한국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서 양 지역에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가 다르고 한쪽은 개방을 하고 한쪽은 개방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상당히 어떤 극단적인 어떤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회과학에서는 사실은 실험이라는 게 자연과학에서는 많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잘 하기 어려운데, 마치 제도의 차이를 남북으로 나눠서 실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제도와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개방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성장을 이제 지금 같은 기준으로 지난 150년간을 보면 아마 하나의 그래프로 성장률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게 성장률하고 1인당 GDP 증가율을 좀 같이 여기 그래프에 나타냈는데, 그걸 보면 서서히 성장률이 증가돼 와서 1970년대, 80년대에 피크가 도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속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역U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시기마다 이제 이게 그 성장을 가능케 했던 요소들은 다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저희 한국이 이제 후발국으로서 선발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축적된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그러니까 갖다 쓸 수 있었다. 그걸 후발성의 이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선진국에서 이미 축적돼 있던 어떤 저축을 자본 축적이 덜 된 나라가 그 부분을 갖다 쓸 수 있죠. 해외 저축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이제 사실 선진국을 캐치업하는 것이 이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캐치업을 하려면은 후발국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사회적 능력을 네. 어떻게 측정했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열이 매우 높고 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 능력을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도 지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중국이 개방을 해서 우리하고 막 경쟁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냉전 체제였었고 그렇죠. 중국은 소위 주계 장막에 네. 갇혀 있었던 거죠. 80년대 후반까지는 뭐 그 그렇죠. 주계 장막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성장할 때 중국은 별로 이제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격리가 돼 있었다고 할까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높은 성장을 하는데도 도움이 지금으로 됐다. 보면은 굉장히 다행인 거네요. 국가 차원에서 놓고 그렇죠. 보면은. 아마 중국이 개혁 개방을 좀 더 늦게 했다든지 하면 달랐을 거고 아마 중국이 6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패스도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역유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굉장히 좀 침체기 그쵸. 저성장기에 들어가 있는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150년을 놓고 보시면서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도 성장이 계속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미에서는 고도 성장 장기간 지속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예외적인 어떤 시기였다고 봐지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 오히려 생각을. 지금이 뉴노멀이 아니라 예, 노멀라이제이션. 원래 선진국의 어떤 그런 패턴과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후발성이 이득을 활용했지만 캐치업이 되면서 이제 그 활용 여지가 좀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자본 축적이 많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한계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효과도 들어오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를 보다 더 후발국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캐치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 캐치업 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캐치업 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힘드시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실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 인구 구조가 사실은 그게 고도 성장의 매우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제가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과거에 고도 성장기에는 생산 연령 인구라 그래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연령 인구가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년 인구는 상당히 그러니까 적었고 그다음에 노년 인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소위 이제 부양비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하는 그 노년 인구나 유년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70~80% 정도 높았었어요. 네. 그게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게 한 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거를 인구학에서는 그걸 인구의 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양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축이 많이 늘고 투자가 늘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는 뭐 25만 명도 출생아가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그쵸. 높은 거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양비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세대는 부양비가 예전보다도 더 높아서 한 110%를 넘는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기 때는 마치 우리가 자기 능력보다도 나룻배를 이제 타는데 순풍이 불어서 돛담배가 순풍이 불어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 세대의 경우는 역풍을 맞으면서 이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1만 불 시대를 열면은 엄청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3만 불을 돌파하고도 좀 그 불만족스러운 이런 그 경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예. 이 3만 불 시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3만 불 시대를 지나서 4만 불 시대가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존재할까요? 지금 뭐 그동안 달러가 인플레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1만 불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3만 불 얘기하는 거하고는 수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 숫자만큼 차이가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이 한 7만 불대의 어떤 그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수준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65% 정도의 수준에 이제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일본이나 다른 영국이나 이런 그 과거의 선진국들의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에 그러니까 와 있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만 불 시대를 지나서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돌파하는 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혼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 최상위 계층들은 계속해서 소득을 늘려가고 있고 이런 그 하류층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따라가기가 버거운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저성장이 고착화된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그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벌어지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이나요? 예, 그 소득 분포는 사실은 통계가 통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계조사를 갖고 소득 분포를 많이 보는데 가계조사라고 하는 샘플 서베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 자기 소득을 제대로 충분히 이제 리포트하지 않고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조사를 놓고 보면 외환위기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극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고소득층의 비중은 조금씩 늘고 특히 빈곤층 비중이 또 빠르게 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층의 비중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 양극화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 보면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요. 그렇게 양극화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양극화가 숫자상으로는 해소된 듯한 느낌, 조금 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OECD 국가에서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선진국에서 이런 그 양극화가 좀 심화된 나라라든가 좀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를 들으면 어떤 나라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소득 불평등을 얘기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시장 소득으로서 그냥 그걸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떼고 사회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연금이라든지 어떤 사회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 소득으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우리보다 고령화가 그러니까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은퇴한 노인들도 많고 해서 시장 소득으로 보면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선진국의 경우는 사회보험제도가 발달되고 연금을 다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보게 되면 불평등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어떤 그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 중에서 불평등도가 높았을 때 이걸 어떤 해법으로 잘 그 극복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나라, 뭐 예를 들어 주실 만한 나라가 있으실까요? 뭐 서유럽의 국가들의 경우가 대충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소위 그러니까 소득의 어떤 재분배를 통해서 불평등도를 많이 줄인 나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얘기할 때 보통은 현금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물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세만 보는데 그 외에도 간접세의 어떤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대체 얼마의 소득을 그러니까 자기가 얻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를 내는 게 얼마고 급여로 받는 게 얼마인가라는 걸 이제 소득 그 10분위별로 나눠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왼쪽에 이제 한국의 그 사례와 그러니까 오른쪽에 영국 사례를 비교했는데요. 그러니까 10분위 놓고 이렇게 예를 들면 1분위는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에 그러니까 얻는 급여를 자기 소득 대비로 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는 한 140%, 그러니까 1.4배 정도를 수령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대신에 자기 소득의 한 40% 정도를 그러니까 간접세라든지 이런 걸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순수혜가 한 100% 가까운 정도의 수혜를 갖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층이 이제 상위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는 액수는 많지만 자기 소득 대비 비율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위 10%의 경우를 보게 되면 순수혜가 마이너스 2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하고 받는 거를 제약되면 26% 정도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의 상황인데 영국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순수의 비중이 상위 10%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그 10%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비중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다면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세금을 더 내고 더
고통 분담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를 그러니까 지금 서구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내고 덜 받고 있는 구조인 네. 거고 서구는 더 내고 그러니까 더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죠. 네. 자, 그리고 작년에 그 최저임금 이슈가 뭐 10,000원을 넘긴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금년에 이제 최근에 결정난 게 9,860원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그 교수님이 쓰신 그 자료에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소득 대비 2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이런 걸 네. 보이고 있는데 네. 최저임금하고 이 경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이제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 보시면은 서유럽하고 비교할 때 국제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임금의 중위소득을 가지고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몇 프로인가라고 하는 걸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2000년대 우리나라의 그 비중은 30%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낮았고 보통 그 OECD 국가들 경우 보면은 40%, 50%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낮았던 거죠. 근데 그게 200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높아졌고요. 그래서 그 2010년대 오게 되면 한 45% 정도 우리가 중간 정도 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갖고 거기다가 두 자릿수로 연속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60%를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프랑스라든지 뉴질랜드 정도의 어떤 수준에까지 근접한 거고 2위라고까지 나타난 거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5년간 뭐 4, 50% 가까이 올라간 거로 되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생산성은 따라가지 못하고 웬만한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은 뭐 최저임금 자체가 커다랗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고통받는 데들은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사업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건데요. 이런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논란이 되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최저임금은 얼마나 높은가라고 할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들 경우는 최저임금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최저임금의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네. 미준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10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외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법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낮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 그걸 법으로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최저임금 수준을 자꾸 높이려고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영세업자들 경우는 감당하기 어렵게 돼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생산성의 뒷받침이 있어야 따라가니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각각 대기업 간에 또 자영업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생산성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래쪽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만 자꾸 높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도태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저임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성장, 성장률도 낮아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통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느끼는 체감적으로는 그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 헤쳐나가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불평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좀 세계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그 그래프에 보면 이제 막대 그래프의 경우는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라든지 세계 또 서유럽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걸 보면은 이제 역유자형을 그리고 있는 게 장기에 걸쳐서 이제 네.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세계 불평등도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을 비교해서 그게 몇 배가 되는가라는 걸 보였는데 거기에 따르면 1차 대전 때는 그게 한 16배 정도 있다가 그게 한 반 정도로 떨어졌다가 근래는 다시 또 높아져 갖고 U자형을 그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불평등도를 아까 상위 1%의 집중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U자형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러니까 성장률도 낮았고 불평등도 높았던 시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고도 성장했던 시기는 그러니까 성장률 높았고 불평등 낮았던 상당히 좋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게 지금 거꾸로 다시 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불평등 높아지는 어떤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저성장과 경제 불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점검해 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는 현대 반도체를 이어받을 차세대 주력 산업군이 부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자원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대전환으로 다시 한번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